넘어 살 때도 있고 일찍 가셔야죠. 그치? 또 멀리 오셨는데 제가 최대한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5.18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정리가, 그러니까 전후 맥락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고 그냥 5.18 민주화운동이다. 거의 그 구입식으로 강의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5.18에 관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 안 됐어요?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스 포럼이 5.18에 관해서 여러 번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장 처음 공식적으로 다뤘던 거는 2021년 그 5.18은 완전 무고한 민주화운동인가라는 대자보를 서울대에다가 붙이면서 5.18에 관해서는 이게 처음으로 붙은 대자보일 거예요. 보수우파 진영에서 친대한민국 세력에서 5.18에 관해서 붙인 대자보는 아마 이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5.18은 완전 무고한 민주화운동인가라는 제목의 대자보 다시 붙였고 2년 뒤에. 그리고 또 여기 QR코드를 클릭하시면 5.18과 관련해서 트루스 포럼이 작성했던 중요한 글들이 4개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긴 한데 트루스 포럼의 입장을 보시려면은 이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내용들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도 저희가 과거에 정리한 내용에 기반을 두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5.18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 다르죠. 너무 많이 다르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다라고 사실 이렇게 밀어붙이시죠. 지금 특히나 민주당에서는 그런 관점이 있고 이거는 북한의 사주에 의한, 북한의 개입에 의한 폭동이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사실 하나 좀 빠져 있습니다. 북한의 개입에 의한 폭동이다라는 관점에 사실 좀 가려져서 이 부분이 꼭 좀 드러나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바로 그 남한의 자생적 혁명 세력의 폭동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오늘 이 관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5.18에 관해서 여기서 저희 강연을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했는데 댓글에 이런 게 달렸어요. 생긴 게 좌파 같아서 패스하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후회할 뻔했다. 정말 잘 들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예, 제가 좌파처럼 생겼나요? 아이고 참 실망스럽네요. 근데 후회할 뻔했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한번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기존에 강의했던 내용, 발표했던 내용들을 사실 오늘 거의 종합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제 발표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5.18에 관해서 사실은 세부적으로 지역적으로 들어가고 나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만들었던 5.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이거 1,200페이지 정도 돼요. 자세히 보면은 그 보고서도 사실 문제가 정말로 많거든요. 그런 거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과 틀을 잡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이에요. 법. 기본적으로 관련 법이 뭐가 있냐 우선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95년도에 작성이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공소시효를 정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정지한다. 이게 그 당시에 정말로 충격적인 법이었어요. 소급표가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금지되거든요. 근데 공소시효 정지를 딱 때려버리는 이 소급표를 인정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때 되게 획기적이었는데, 그런데 선배님들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언제 제정됐다고 했죠? 이게 95년 12월에 제정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대선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근데 노무현 비자금 이게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후보가 20억을 받았다.
이것도 이게 김대중 후보가 자인을 했어요. 자인을. 그 노무현 대통령이 비자금이 있었고, 노태우 죄송합니다. 예.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이 있었고 거기서 내가 20억 받았다. 거기서 플러스 김영삼은 도대체 얼마나 받았겠냐 이런 뉘앙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러니까 발언들이 나오니까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이렇게 부담을 느껴서 5.18 특별법을 그런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통과시켰다라는 것이 사실은 소위 보수우파 진영의 중론입니다. 여기 보면 20억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금지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또 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에요. 201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하고 보고서 작성한다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보고서. 그러면 이제 이 보고서를 만들면은 이게 최종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24년 6월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많은지를 조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18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좌파도 싫어하고 우파도 싫어하는 보고서예요. 좌파 진영에서는 헬기 사격 비롯해서 또 이게 명령권자, 발표 명령권자 뭐 이런 것들 다 규명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 그리고 보수파 진영에서는 말도 안 되게 5.18을 민주운동으로 너무나 미화했다라는 취지에서 또 반대하고, 그래서 사실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보고서였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5.18 민주화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주장은 감추거나 무시하고 유리한 주장은 명백하게 허위임에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지적들이 실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난민전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내부의 사회주의 혁명 세력의 역할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합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 95년도에 만들어진 5.18 특별법이에요. 여기에 조항이 하나 새로 들어왔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조항이냐면은 요거예요. 허위 사실 유포 금지. 그럼 5.18에 관해서 뭐가 객관적인 사실인지 먼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사실이 뭘까요? 재판을 하게 되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객관적인 진실인 것처럼 기본적으로 판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 보고서가 정말 위험하겠죠. 중요하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관한 내용이 이게 나중에 들어갔어요. 2001년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와 다른 얘기를 제가 만약에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막 기소되고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의 문제지 지금. 우선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딱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5.18에 관해서. 5.18이 만약에 민주화 운동이라면은 다른 생각, 북한이 나는 개입했다고 봐 라고 생각하는 주장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게 민주적인가요? 이게 민주적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200만 명 정도는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이 김남주라는 사람이. 남조선의 혁명을 위해서는, 남조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200만 명 정도 죽여야 된다. 이 시인이거든요. 죽창가 아시나요? 조국이 찬양했던 죽창가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남조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 200만 명 정도는 죽여야 된다. 죽여도 좋다. 그리고 200만이라는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장구한 흐름 속에서 볼 때는 미미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직접 들었던, 교육받았던 사람이 김적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5.18이 만약에 민주화운동이라면 이런 사람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교도소 들어갔다가 이 사람 만난 거예요. 그 김남주 시인을 만나가지고 교육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렇게 책에다 적고 있습니다. 계급적인 적들을 증오하라, 철저하게 증오하라. 그러면 자기 자신의 내부로부터 끌어오르는 인간적인 나약한 갈등이 없어진다. 혁명가는 혁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일단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또 남주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 민족 반동 세력을 철저하게 죽여 없애야 된다. 그 숫자는 대략 200만 정도는 될 거다. 그래야만 혁명을 완전하게 완성할 수 있다. 200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날 것 같아도 인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민족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것은 소설에 불과하다. 민족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우리에게 적은 숫자의 반동의 피는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남대에 김남주 기념홀이 있어요. 기념뜰이 있습니다. 5.18 세력이 아주 민주화운동가로 찬양하고 이분 보상금으로 수십억인가 받았어요. 나중에. 말이 돼요? 이게 민주화운동이면? 말이 될까요? 이 문제의식만 정확하게 우선 탑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우선은 요게 그 다른 분들과도 말씀 나눌 때도 요걸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18이 정말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은 왜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처벌하려고 하냐. 두 번째, 200만 명 정도는 학살해도 좋다고 했던 김남주 같은 사람을 왜 5.18 민주화운동가로 떠받드냐. 이거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에 여러분 여기 그 김남주 홀, 김남주 뜰 이런 거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수십억 들어갑니다.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크리스찬들이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5.18 지금 찬양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많거든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관련 이슈. 역사 무기화 전략.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몇 번 반복해서 들으셨겠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역사 무기화 전략. History is a Weapon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History is a Weapon이라는 사이트인데 이게 미국 좌파 사이트예요. 뭐냐면은 억압받아온 인종과 흑인들이 미국의 진짜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피억압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역사는 단순히 일어난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제나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한다. 어떤 역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코 중립적인 거나 객관적일 수 없다.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선택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를 찾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사를 고를 수가 있대요. 역사는 그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가다듬는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도구는 잘 사용하면 무기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죠? 무슨 헛소리죠? 좀 더 전문적으로 무슨 그냥 심한 말은 안 쓰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하면 보통 객관적인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밝히는 게 역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무기다.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무기화 전략. 제가 이거를 처음 듣게 된 건요. 표명관 선생님이라는 분 때문이었습니다. 표명관 선생님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표명관 선생님 아시는 분? 예, 하고 계십니다. 예. 표명관 선생님이 누구냐면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분입니다. 대구에서. 좀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대구 폭동 주동자였어요. 그래서 사형 판결 받으셨습니다. 사형 판결 받으셨는데 극적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해가지고 풀려나셨어요. 풀려나셨는데 그래도 그 이념을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 교육 받고 자랐습니다. 이 표명관 선생님이라는 분은. 표명관
선생님도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고대 나오셨고 삼성물산인가 다니시다가 지금 사업하시는데 이 표명만 선생님이 여러분 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뒤쪽에 가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요즘 교과서에서는 이거는 다 박정희 정권이 위조한 간첩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표명관 선생님 친척분들이 사형 판결로 돌아가셨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2차 인혁당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월남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월남이 망할 때 월남이 망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베트공 때문입니다. 베트공이 뭔지 아세요? 베트공이 뭔지 아시나요? 베트공이 남베트남 안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 북베트남이 아닙니다. 월맹이 아닙니다. 남베트남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혁명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월남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미국의 좌파 언론들은 이렇게 봤어요. 이 베트공은 북베트남하고는 상관이 없다. 월맹하고는 상관이 없다. 남베트남 안에 있는 자생적인 민주운동 단체다. 근데 정부하고 이렇게 교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베트공이 이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족의 해방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민족의 해방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외사를 먼저 몰아내야지. 라고 하면서 우선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통일전선이라는 걸 만듭니다. 민족해방 통일전선이죠. 인민해방 통일전선 이런 걸 만들고 다 끌어모아요. 그러면서 힘을 키웁니다. 힘을 키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주도권을 갖고 공동된 적을 이제 적과 싸우다가 이제 적을 제거해요. 한국에서 했던 거는 일제죠. 일제를 제거한 다음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나머지 협력했던 세력들, 민족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제거하는 게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통일전선 전술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시진핑도 2017년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일전선 전술은 공산당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마법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시진핑이 한 게 뭐냐면은 국제통일전선부를 아주 강화시켰어요. 얘들이 하는 게 뭐냐? 통일전선부가 하는 게 뭐냐? 공작하는 거예요.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할 것 없이 세계적으로 공작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공작학원 이런 것들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시진핑 자료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 베트공의 활약을 보고 월남이 무너지는 걸 본 남한의 자생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얼마나 피가 거꾸로 쏟았겠어요.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했던 게 난민절입니다. 난민절이고 제2차 인혁당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자체적인 폭동을 준비했거든요. 무기 준비하고 그런 거 했던 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표명관 선생님의 친척들, 친구 아버지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잡히셔서 사형당하셨거든요. 이분들이 체포된 다음 날, 이거는 표명관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바로 다음 날, 일본의 조총련에서 선생님이 파견돼가지고 표명관 선생님하고 자기 친구들 공산주의 엘리트 교육, 특별 교육을 일본 교육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습니다. 공산주의 사회 철학이나 이런 것들 꿰뚫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역사 무기화 전략을 처음으로 얘기하셨어요. 트루스포럼 강연하실 때. 그때가 2020년인가 19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9년인가 18년인가 그 중에 하나. 역사 무기화 전략이 뭐냐면 처음에 북한이 일제를 비난하지 않았대요. 북한이. 김일성이 처음에는 일제를 비난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부터 일본 제국주의를 비난했대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조선이 망한 거는 일제 때문이 아니다. 조선이 망한 거는 조선 왕조의 수탈 때문이다. 조선 왕조의 무능 때문이다. 그래서 인민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게 처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1970년대 초반부터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일제를 얘기하고 그 친일파, 남조선은 친일파가 만든 세력, 그 국가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포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였다라고 주장을 공격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창씨 개명한 이름이 뭐죠? 아시는 분? 박정희 대통령의 창씨 개명 이름 기억하시나요? 다카키 마사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카키 마사오가 일본 냄새가 안 나고 조선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이걸 한 번 더 바꿨다고 주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오카모토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어디인 줄 아시나요? 북한의 인민일보였어요. 인민일보에서 오카모토 중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74년도에 오카모토 중이라는 사람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살해하고 고문하고 그랬다라는 기사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70년대 초반부터 북한에서 역사 공정이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되게 생소했어요. 그런데 역사 가지고 장난치는 거 북한 너무 많이 하잖아요. 김일성의 연보에 맞춰가지고 북한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한 우상화 이거는 너무 자명하죠. 그리고 중국에서 하는 거 보세요. 동북공정이 뭐죠? 한반도의 역사를 중화민족의 역사에 포섭시키기 위한 역사 프로젝트예요. 그러면서 그 고구려도 중화민족의 역사고 더 나아가서 발해 고구려 신라 백제까지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예는 뭔지 아세요? 조선족이 우리 중국 사람들 아니냐. 네. 이 동북공정은 자세하게 보시면요, 전부 다 이렇게 거짓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거짓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뭐 만리장성의 끝이 뭐 산회관이라고 하는데 그 산회관을 넘어서 이제 뭐 조선까지 나왔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은 거짓이에요. 거짓인데 이걸 거짓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진행하는 역사 공정이 동북 공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티벳, 위구르, 티벳과 위구르의 역사를 또 맘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서남 공정, 서북 공정 이런 걸 만듭니다. 이런 역사 공정이 한 대여섯 개 돼요. 중국이 진행하는 게.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역사 무기화 전략이라는 게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전통적으로 활용해온 전략이구나.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 공정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스탈린이 행한 공작 중에 하나가 디스인포메이션 전략이라고 있어요. 디스인포메이션, 가짜 정보 전략. 가짜 정보 전략을 가짜 정보를 퍼뜨려가지고 막 혼동을 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역사 전략, 역사 무기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표명관 선생님께서 이거를 처음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표명관 선생님이 5.18에 관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역사 무기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북한, 중공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E.H. 칸, 역사는 무엇인가? What is history? 이거 혹시 읽어보신 분? 읽어봤어요? 언제 읽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와, 어떻게 읽어봤어요? 그냥 우연히 어떤 분 추천해줘가지고 읽게 됐는데. 네, 그렇게 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기억해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역사랑 현재와 과거에 무한한 대화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넌 테이블에 여기 좋지 않잖아. 뭐 카이사라가 우리 공간을 건넜다. 이게 두 개가 다른 이유는 이거는
아 고마워요. 그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저 중국외고. 전북외고. 네. 아 예. 그 이게 역사는 무엇인가가 운동권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면은 저 입학했을 때는 운동권 선배들이 반드시 읽히던 교재예요. 이걸 왜 읽혔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역사는 과거와 사실의 현재의 부당한 상호작용의 대화다.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말로